그러면 이제 국제금융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세계는 자본주의하고 개방경제 뭐 이런 데 자유무역주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 국제금융이론 그리고 각국의 금융 사정을 파악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라는 이게 impossible trinit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통화 정책인데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잡아요. 개가 세 마리 있는데 목줄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는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이게 첫 번째 개 한 마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유롭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3,200억이 하루에도 팔려 나가고 하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은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채권은 또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약간 뛰었다가 결국엔 원화는 강세로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갈 것 같으면 채권이고 주식이고 다 팔아야 되죠. 근데 지금 무역 분쟁으로 시끄러워지니까 좀 변동성 있는 주식을 변동성이 작은 채권으로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원화에 대한 뷰는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건 결국은 달러는 약세로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두 번째 개는 뭐냐면 안정적인 환율입니다. 안정적인 환율. 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수출 중심의 국가 환율이 이렇게 널뛰면 장사 되겠습니까? 못하죠. 차라리 완전 대기업이 돼가지고 달러를 갖고 있다가 달러로 결제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결제받아서 또 환전해서 급여 줘야 되고 막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환율이 10% 올라가 버리면 이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제조업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환율이 10% 올라도 뭐 그래서 매출이 10% 날라가도 뭐 그냥 있는 돈에서 까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조업에서 10% 남는다는 건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3%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조금 올라가는 거 가지고 그 오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춤춰버리면 우리는 장사를 못하죠. 예, 우리 같은 나라는 또 이게 되게 탐나는 거죠. 그냥 환율 얼마 계산하기 쉬워요. 1달러에 1,000원 끝. 계속. 이렇게 가면 얼마나 계산하기 쉬워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지금 이제 가을 접어들기 전부터 내년 사업 계획 벌써 쓰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환율이죠. 환율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기름이 얼마일지 우리가 팔면 얼마 남을지 그 계산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이거 피곤한 거잖아요. 요것도 탐이 나는 겁니다. 안정적인 환율. 쉽게 말해서 뭐 달러에 패그되는 거. 또 이걸 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경기가 더럽게 나빠요. 지금이죠. 뭐 우리나라 경기는 이제 늘 계속 안 좋은데. 좋았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나빠. 근데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서 금리 올려야 됩니까? 그것도 고민이죠. 금리를 올렸더니 안 그래도 나쁜 경기가 이제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럽 국가들은 욕이 없잖아요. 지금 뭐 이탈리아나 이런 애들이 왜 힘듭니까? 지금 경기 나빠서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20에 뭐 시끄러 이렇게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뭘 포기했어요? 얘를 포기했네. 근데 유럽 국가에서 다 가진 나라가 있네. 독일. 입김이 제일 세니까. 그래도 미국이 갑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샘플로 그 나라별로 이거 어떤 계들을 잡고 있는지. 자,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카톡 주시는 분 중에 홍콩 거주하는 분 계셔가지고 홍콩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홍콩은 어떤 계를 포기했나요? 자, 홍콩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일단은 쇼핑도 있고요. 그냥 초대형 면세점이란 말도 있죠. 거기 육교에서 그냥 무슨 자판처럼 아이폰을 팔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금 홍콩을 딱 가면 가장 흔한 건 돈이고 가장 귀한 게 땅이에요. 지금 홍콩 뭐 아파트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차 한 대 댈 수 있는 주차 구역이 3억 원입니다. 그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유세 초안이 내일 모레 나올 건데 지방은 3억 넘어가면 대상이 되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홍콩에 가면 차 한 대 댈 수 있는 그냥 그걸 하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땅콩 아파트 막 3평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래서 그 동네가 다 3D예요. 빈칸이 없어요. 원룸이 좁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구를 다 매달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돈은 미친 듯이 많아요. 왜 이렇게 물가가 땅값이 비싸고? 여기 홍콩이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 본사가 홍콩에 있잖아요. 그 뒤에 가려서 그러는 홍콩 샹하이뱅크도 옆에 있고, 아시아에 관련 금융 관련 회사도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봉이 얼마겠어요? 쫄깃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2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출퇴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값이 비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홍콩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좁은 땅덩어리가 뭐 했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뭐 마카오는 요즘 카지노로 이렇게 난리 났는데. 그래서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이 돈 먹고 나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마카오로 갑니다. 카지노에서 다 잃었다고 하려고. 그 돈 어디 있어? 이러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살다 나오면 내 돈이지. 마늘밥 파면 나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홍콩은 이제 그건 아니니까. 홍콩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금융으로 먹고 살겠다. 그럼 첫 번째,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야지. 돈을 넣는데 못 뺄 수도 있는 나라에 미쳤다고 투자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은행이 가겠습니까? 미친 거죠? 안 갑니다. 그리고 환율이 왔다 갔다 하면 계산이 되겠습니까? 홍콩 달러가 막 널뛰기를 해요.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그러면 여기서 무슨 투자를 하겠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변수를 하나 줄여줘야죠. 그래서 안정적인 환율, 즉 달러 페그를 합니다. 달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달러는 7.85 홍콩 달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정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달러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홍콩은 이 대가로 그 자율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홍콩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안 올리고 싶은데 한번 버텨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환율은 페고로 연결되어 있는데 실질 가치는 홍콩 달러가 절하되잖아요. 달러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런 이격이 생기면 하이에나들이 침투를 합니다. 그럼 홍콩 달러로 대출받아서 이걸 팔아서 달러를 사고 또 달러를 담보로 홍콩 달러를 대출받아서 이런 식으로 무한정 돌리면 나라 망하는 거죠. 조지 소로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홍콩을 한번 C컵을 먹였지 않습니까? 홍콩 중앙은행이 홍콩 중앙은행이었던 홍콩 연란은행이 그 조지 소로스가 갑자기 국제적 스타가 된 게 그 사건 때문이죠. 근데 홍콩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운명이라는 겁니다. 홍콩은 그렇고 또 비슷한 나라 있습니다.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랜드마크인데 무슨 감자 깎는 칼같이 생겼는데 뭐 아무튼 뭐 그래요. 사막 한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우디는 뭐 하는데 기름 팔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름은 무슨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달러로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달러 페그제를 합니다. 아예 그냥. 어차피 뭐 다 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달러화를 쓰는 건 아니지만 달러하고 페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미국이 금리 올라니까 울면서 같이 올리고 있어요. 홍콩하고 사우디. 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즘에 좀 한참 이머징들이 중리산이 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는 우리의 형제국 있죠? 터키. 터키는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아르도안 그 대통령이 일단은 뭘 포기해야 되나 라고 했더니 금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내수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자기는 저금리를 유지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터키가 훨씬 높은데 터키 기준에선 저금리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터키의 화폐가 이제 급락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달러 대비 매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지금 환율이 급등해요. 자, 환율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 폭등하죠?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리 올려가지고 잡아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도 저도 안 된 그냥 총체적 난국이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 이걸 쓰고 있죠. 우리나라 환율 나름 개입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나름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오를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침에 말을 바꿔가지고 금리를 안 올려가지고 더 패닉을 만든 것도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독자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도 뭐가 문제였어요? 환율이 문제잖아요. 환율이.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그러니까 패그제를 포기합니다. 근데 환율이 너무 날뛰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외환보유. 자,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도저히 경기가 나빠가지고 금리를 오히려 그냥 안 올리고 계속 버텨보자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달러 대비 보유 매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외인들이 이제 원화를 팔고 그냥 달러로 가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 올라가죠. 요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패거를 걸 수는 없어.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원화 자산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시장에 달러를 찾는 게 많잖아요.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정반대로 외환 보유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달러를 뿌리고 원화를 흡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4천억 달러 조금 안 되게 외환 보유를 갖고 있죠.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무한정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를 무한정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털리게 돼 있어요. 지금 외환보유고 짱인 데가 중국이죠. 한때 4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이 짓거리 하느라 1조를 날렸어요. 1조 날리는데 1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 안 남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사연이 있죠. 우리나라 처음에 뭐를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똑같았습니다. 자본 이동을 포기하고 환율하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잡고 있었죠. 근데 이 딜레마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천조국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미국의 자본 이동 자유롭습니까? 완전 자유롭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정적인 환율. 미국 입장에서 환율이 어디 있습니까? 안정적인 환율이라고 하면 달러에 대한 패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 자체가 달러잖아요. 그 자체가 환율이 의미가 없고, 수출 기업 아닌 이상은.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 완전 독자적이죠. 미국이 세계를 생각하느냐, 자기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중립환율 결정하는 거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가 없었다. 이런 나라가 없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요. 그 ETF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개예요. 미국과 안미국이 있어요. 안미국 ETF가 있거든요. non-US. 그래서 미국이 좋을 것 같은 애는 미국에 넣었다가 미국이 좀 약간 숨고르기를 할 것 같은 애는 안미국을 사고 왔다 갔다도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될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앞에 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중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은 이 세 가지 중에 뭘 포기했어요? 첫 번째 거죠. 중국은 지금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게 아니잖아요. 뭐 후황통이니 성황통이니 뭐 개구멍은 뚫고 있지만 아직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의 환율은 고시 환율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환율이 정부가 원하는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독자적인 통화정책, 독자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포기한 건데, 이게 원래 신흥국들이 처음에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다 이 모델로 갑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약간 노출이 잘못되면은 워낙 좀 이렇게 작은 나라들은 확 크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도 예전에는 고시환율 썼잖아요. 그리고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렇게 안 열려 있었습니다. IMF 이후로 그냥 빵 뚫려버려서 그렇지.
그때 이후로 우리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지금 현재 모델로 간 거고, 중국은 IMF 이전의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초반에 일단은 자본을 돈을 모아도 다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자본 축적을 하고 이제 내수가 좀 돌아갈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는 뭐 했습니까? 요즘은 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전두환 시절 이럴 때는 무슨 말을 차입해온다, 차관을 받아온다. 돈을 빌려왔잖아요. 투자 길이 막혀 있으니까 돈을 빌려와서 그걸로 한 겁니다. 중국은 돈을 어디서 빌렸냐? 빌린 게 아니라 화교들이 돈을 쏴준 거예요. 화교들이. 화교도 돈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근데 각국이 어떤 개를 포기했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 경제 금융이 돌아가요. 이게 재밌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번 시간 여행을 좀 해야 됩니다. 자, 2015년으로 돌아가면 3년 전인데, 그때는 이제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다 끝내고 이제 경기가 좀 돌아섰으니까 금리를 정상화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13년 5월에 버냉키가 그 얘기를 했다가 한번 난리가 나서 버냉키가 좀 천천히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좀 안정세를 되찾았다가 2015년이 되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는 우리가 1년 반이나 기다려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계획을 가야겠다는 분위기가 돼서 2015년 6월 FOMC에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막 치솟고 있었어요. 치솟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중국은 이제 영모의 꿈을 품었죠. 왜? 지금 중국은 뭘 포기했다고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하고 안정된 환율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쥐고 있었는데 금기된 나머지 하나의 개에다가 손을 뻗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후강통, 성강통. 해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구멍을 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멍으로 돈들이 막 개들이 빨리빨리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있으니까 그때는 금리 인하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객기를 부린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금리를 낮추고 오히려 그 문을 열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문을 더 잠궈야 되는데. 왜? 달러 가치는 높아질 것 같고 위안화 가치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물이 나갈 것 같잖아요. 오히려 잠궈야 되는데 물을 받겠다고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 상해지수가 5,100을 넘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고 6월 달에 FOMC에서 갑자기 비페이션, 한마디로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딱 한 번 유예를 하죠. 한 번 유예를 하는데 그 다음 FOMC까지 9월까지 당시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금리 거의 올릴 것 같이 강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거의 100%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국은 지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 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위안화 가치는 고시 환율이라고 표시는 잘 안 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열어놨던 개구멍으로 돈이 다 빠져나간 게 2015년 8월 패닉입니다. 5,100에서 깔끔하게 2,600 반토막 난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때가 나왔는데, 이게 보면 그래서 미국 아닌 나라가 미국 흉내를 내면 이렇게 천벌을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중국이 그때 너무 객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11년에 뭐 2160일을 찍고 그때 유로존 재정위기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옆으로만 기어가던 시절이었는데 중국이 박살나면서 같이 좀 힘들었던 시간을 좀 보냈다가 이때 왜 그 중국이 그 다른 평소 안 하던 그 자본시장을 열어가지고 이 사단을 냈을까 하는 게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 경제의 통화정책의 최대 목표는 뭡니까? 위안화의 세계화잖아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게 대국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축통화가 되고 하려면 말 그대로 국제통화라는 얘기인데 말이 좋아 국제지 자기 동네에서만 쓰면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꿈을 품고
이제 나가는 문을 열었다가 열면 안 되는 상황에서 연계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자본을 통제하지 그때 후광통이나 이런 거를 취소하지 않고 어떻게 8월 패닉이 오니까 패닉이 온 결정적인 트리거가 뭐였냐면, 자, 그럼 중국이 지금 위안화 절하 압력이 빡세요. 그러면 시장은 뭘 보고 있었냐면, 중국이 저렇게 하면 사단 나니까. 아직 패닉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국이 다시 후광통이나 이런 것들을 취소하고 일단은 다시 막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일단은 막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 인민은행이 8월 11일 날 위안화 기습 절하를 합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유로운 그 자본 이동이라는 개를 잡고 안정적 환율을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시장의 방향대로 자기 고시 환율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만약 이런 식으로 중국이 정말 안정적 환율에 대한 걸 포기한다면 위안화는 더 빨리 절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시에 미국이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이머징을 힘들게 했던 게 2015년 상반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2차 아베노믹스하고 유로존의 양적 완화가 시작됐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머징들이, 원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머징이 안 좋으면 환율이 높아져 그 수출에는 도움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로존하고 일본이 다 뺏어간 거죠.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는데 엔화는 더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돈만 뜯기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까지 통화 절하를 한다. 그럼 우리 이제 다 죽는구나. 이제 쉽게 말해서 6.25 때 중공군이 참여한 느낌이에요. 이제 중국까지 이제 환율 전쟁에 개입을 했으니 이제 이머징은 이제 다 끝났다. 그냥. 해서 패닉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준도 놀란 거죠. 중국만 망한 게 아니라 중국이 망하니까 중국에서 재미 보고 있던 유로존, 일본도 망하고 한국도 망하고 하니까 그게 돌고 돌아서 미국까지 패닉이 오는 거예요. 미국도 갖다 팔 때가 있어야 돼요. 나갈 때 다 그냥 죽어 있는데. 그래서 9월 달에 올리기로 했던 거를 갑자기 옐런 의장이 연준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는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를 고려해야 된다는 굉장히 해자스러운 발언과 함께 금리를 동결합니다. 요때 올리면 죽는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그래서 갑자기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이에요. 인터내셔널까지 세계은행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인터내셔널이 나오면서,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보기 드문 표현일 것이다. 연준 성명서의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는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환호를 한 거죠. 아, 이제 이머지 죽든 말든 미국만 보고 가던 게 아니라 이제 챙겨주는구나, 우리를. 그래서 거짓말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너무 고마워서 미국에 가서 보잉 400대를 주문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11월 달에는 FDR에 또 들어갑니다. 또. IMF FDR에 들어가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한번 흔들리니까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가고 있고 유로하고 엔화는 계속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간극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간극이 너무 벌어지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이머징들이 죽어나가니 이 속도를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늦춰주고, 그리고 일본하고 유로존은 양적 완화를 약간 일시 정지를 했는데, 시장이 바로 돌아오니까 그냥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본이 얍삽하게 다시 시작합니다. 해도 될 듯?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유럽은 바보입니까? 그럼 우리도 할 듯? 그럼 미국 애들이 우리 3달 기다려주면 됐지 뭐. 금리 인상 갑시다. 그래서 12월 달에 올려요. 그러면 이제 3개월 동안 아름다운 분위기는 다 깨진 거잖아요. 하던 거 다 하고 미국은 갈 길 가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리고 연준이 더 갑자기 굉장히 창렬스러워져요.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데 내년에 4번 올릴 거야. 한마디로 선전포고한 거죠. 미국이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는데 한 번 올리고 이제 한동안은 안 올릴 거다가 아니라 내년에 4번 올릴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 그래서 1월 달에 또 개폭락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6월 달에는, 8월 달에는 안정적 환율을 포기했었잖아요. 그 선택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그때는 1월 달에는 자본 통제를 합니다. 자본 통제. 그때 뉴요커가 아니고 유커들이라고 하죠. 걔들이 뭐 루이비통 다 쓸어가고 하던 게 이때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가 될. 왜냐하면 돈을 밖으로 못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산당 서기 뭐 어느 동네 공산당 서기 딸이 미국 하버드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5만 달러 이상 못 보내요. 5천만 원이죠. 택도 없는 얘기죠. 2달 하고 돌아와야 될 판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을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자기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 동네 루이비통 매장을 다 사버립니다. 다 사서 그걸 미개봉으로 중고나라에 다 파는 거예요. 현금 이체는 안 되는데 거기서 카드 결제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깡을 하러 가는 거예요. 카드깡을.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주세요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했냐면 홍콩만 가면 탈북을 시도합니다. 홍콩인 자유롭잖아요. 홍콩만 가면 신천에서 지하철 타고 40분만 가면 홍콩인데 거기만 가면 내 돈을 이제 외국으로 뿌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들고 가면 이제 공안에 걸리니까 홍콩에다가 그냥 무역회사 하나, 페이퍼 컴퍼니도 하나 차려요. 그리고 중국 본토에 또 회사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로 엄청나게 작지만 비싼 것들을 수출하는 걸로 하고 박스에다가 벽돌 쌓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 대금을 보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깡을 많이 했는데 1월 달에 뭐라 하면 전부 다 박스를 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잡아버렸더니 돈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갔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진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달러를 1년에 4번 올린다고 한 거였는데 옐런 의장이 놀래서 2월 달에 금리 4번 올리기로 한 거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완화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 돈이 안 나가게 끌어안는 사이에 미국이 압력을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장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프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샥 빠져나왔던 게 나는데 이 얘기를 제가 강의에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왜 또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냥 국제금융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곳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가면 거기는 어떤 대응책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중국은 지금 이제 세계를 다 가질 수는 없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재적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첫 번째 목표, 위안화의 국제화를 해야 되면 자본 이동의 자유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강통제 시작하고 또 확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환율 이거 놓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달러가 그냥 또 떨어지거나 옆으로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달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같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중국 상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설프게 했다가 2015년 8월에 큰 고생을 했고, 자,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외줄타기를 시도합니다. 외줄타기. 자, 자본시장의 이동은 자유롭게 하고, 자, 이걸 딱 들고 미국이 금리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안화 절하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절하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안정적 환율을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면 중국도 살짝 금리를 올려요. 이런 식으로. 이 봉으로 이쪽으로 당기는 거지. 이렇게. 미국이 0.25로 올리면, 근데 중국은 0.25 올리면 망하니까 0.05로 올려요. 일단은 중국도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일단은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 갖고 모자라잖아. 그래서 찔끔 절하시켜요. 찔끔 절하. 그러니까 외줄타기 할 때 봉을 들고 가잖아요. 흔들리면 요렇게, 여기 밀었다, 여기 밀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1년 가까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지금 이제 봉을 가지고 여기저기 조금씩 찌르면서 중국이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게 이것도 0.05, 지금 중국의 좀비 기업들이 뒤지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에 자기들 금융위기 탈출하겠다고 그냥 나라 돈 끌어가지고 뭐 기업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걔네들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만들려고 만들다 보니까 걔네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뭐 보조금 주고 막 해야 뭐 겨우 사는 좀비 기업들인데 워낙에 돈을 못 벌다 보니까 금리가 0.05씩 올라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6월 달에 인민은행에서 더 이상 미국이 금리 올려도 우리 못 따라 올리겠다 라고 선언해요. 자, 그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중국이 이것도 못 올리네? 그럼 위안화는 어떻게 될까? 절하되겠죠. 그럼 위안화가 절하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위안화의 종속 통화예요, 사실.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이다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 와중에 그래서 중앙은행이 도와주려고 하다가 외줄 타기도 힘들어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와서 얘를 땡겨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와가지고 여기 열심히 하고 이제 줄을 여기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나온 건데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냥 관세매 지금 0.05씩 한 4번 올려도 중립하니 하는데 25% 때린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